하나, 둘. 아, 아, 아. 하나, 둘. 소리 들리시죠, 이제? 제가 기도한 거 못 들으셨나요, 그러면? 아, 네. 그러면 다시 퀴즈 1번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는 줄 몰랐네요. 여기, 네. 다 안 들리셨군요. 죄송합니다. 자, 생물학에서 종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체 간의 생식 능력이죠, 생식 능력. 자, 2번. 식물 분류를 체계적으로 확립한 스웨덴의 식물 동물학자는 누구입니까? 답은 린네. 린네가 이제 우리 잘 아는 종속, 과목, 강문, 계 이렇게 7가지로 분류, 종의 분류를 나눴는데 어,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경적인 종의 분류와는 약간 다르다. 린네도 이제 기독교인이었지만 어, 지금은 이제 현재 유전학이 발달하고 또 이런 생식적인 어떤 다양한 교배들을 할 수 있는 지금은 환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종의 분류가 나오게 됐죠. 이전에 이제 린네 종의 분류는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3번. 현 생물 분류학에 따르면 같은 종에 속하지만 서식지에 따라 변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답은 1번 아종. 우리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 해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종을 나누는 아종을 이야기했었고, 품종은 이제 우리가 개량하는 거죠. 개 품종을 이제 뭐 우리가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을 이제 개량하는 거를 품종이라고 하고, 독종은 이건 종이랑 상관없는 것 같죠. 독종은. 네. 자, 답은 1번 아종입니다. 4번 현대과학에 따르면 세포 내 유전자에 생기는 돌연변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세포 내에는 돌연변이를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맞죠? 돌연변이를 복구하는 이제 DNA 리페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유전자의 변이를 이렇게 복구해주는 단백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조금이라도 이제 오류가 나면 그거를 복구해주는 단백질들이 달라붙어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복구해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2번 돌연변이가 심해지면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형될 수 있다.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돌연변이가 이제 더 심해지면 복구가 아예 안 되면 원래는 이제 세포의 프로그램된 죽음, 세포의 자살, 뭐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해서 자살을 일으키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해서 이제 세포가 이제 자연적으로 사멸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이제 돌연변이가 심해서 그런 시스템 내에 단백질의 역할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유전적으로 더 많이 망가지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죠. 암세포는 아예 죽지도 않고 죽어야 이제 우리 몸이 사는 건데 우리 몸속의 세포가 죽지 않으면 얘는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즉 주변에 영양분이 있으면 이 세포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그래서 의과대학에서 계속 뭐 암세포 실험할 때 쓰는 세포가 헤라셀이라고 하거든요. 헤라. 그거는 이제 1950년대 한 여성의 암세포를 지금까지 배양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헤라라고 하는 여성의
세포를 지금 이제 영양분을 공급해서 살아 있어요. 암세포가. 이 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암세포는 먹을 것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영원히 살면 또 문제가 되죠. 우리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몸속의 세포는 영원히 살면 암세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돌연변이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암세포가 만들어질 뿐이지 우리가 이제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돌연변이는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위현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접붙임. 이제 식물의 접붙임은 새로운 종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그 접붙임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우리 어, 조작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세포 내 이제 동물의 유전자, 좋은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에 이렇게 치환해서 요즘에는 그 사자의 힘센 그런 유전자를 받아 넣어서 조작하는 이거 돌연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유전자 조작에 의한 새로운 종을 만드는 그러한 실험들이 일부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그 조금 문제가 있죠.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동물들을 가지고 종 간에 이렇게 새로운 종을 만드는 그런 실험들이 일부 쥐나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일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걔네들도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이런 조작에 의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접붙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작이고요. 자연계 내에서는 얘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딱 접붙여지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포마토라고 해서 감자랑 토마토를 이렇게 서로 접붙여서 이제 더 풍성한 뭐 감자가 나온다든지 한쪽에서 감자 한쪽은 토마토 한 나무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한다든지 호박에 수박 그걸 접붙여서 큰 호박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접붙이는 일들은 우리가 식물 내에서 이게 식물들이 좀 동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생명력이 좋고 유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어도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생명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종이 바뀌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도 이번 구강 강의에서도 종 간에 이렇게 우리 속까지는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 과로 가야 이렇게 종 간에 생식적인 어떤 이렇게 분리가 나눠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 제규어, 표범 얘네들도 서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서로 다른 종이다. 우리가 이제 린네가 이야기한 그 종 안에서는 다른 종이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과 안에서 생식적으로 교배가 가능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눔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를 나눠 봅시다. 우리가 같은 사람, 종, 사람 속, 사람 과. 근데 이제 서로 다르게 태어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냥 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각의 그 고유한 특성을 주셔서
결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그, 뭐랄까,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복제를 한다고 해도요,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쵸. 예. 똑같아질 수도 그래서 없죠. 하나님께서, 예, 독특하게 각각의 그 뭐 꽃들이라 하더라도 다 다르더라고요. 예, 똑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예, 쌍둥이나 할지라도 완전히 다 100%다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 각각의 향기를 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 다르게 만드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네. 또 다른 분은 또 아마 다들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 모두가 똑같으면 마치 그 로봇을 찍어내듯이 어떤 상품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성격, 성품, 뭐 특성을 갖고 있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이제 서로 존중하게 되면 이게 또 조화를 이루지 않나. 우리 음악도 음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것들이 모여서 화음을 만들듯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조화롭게 사는 게 아름다움이 아닌가.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네, 저는 이제 아이를 2명 키우고 있는데, 네. 두 아이가 저한테 이제 아이로 태어났는데,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첫째는 아주 계획적이고, 약간 꼼꼼하고, 약간 사실적이고, 약간 그런 성격이고, 둘째는 막, 감정이, 기복이 막 너무 깔깔깔 좋았다가, 왕 울었다가, 좋았다가, 울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첫째 아이를 통해서 얻는 또 기쁨이 다르고 둘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각각 한 몸에 각각 다른 지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도 저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고유의 너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너의 그 은사와 너의 재능을 또 각각 주셨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사회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이제 경쟁 사회잖아요. 제가 계속 공부하듯이 진화론은 어쨌든 경쟁이고 음, 잘 되는 우월한 사람이 남게 되고 그럼 열등한 애들은 이렇게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음, 몰고 가는데 진짜 창조론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 이 사람이 뛰어난 거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이 사람이 뛰어난 거는 뛰어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른 능력을 주셨지 하면 각 사람마다 아주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지, 그걸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의를 통해서. 진화론이랑도 이게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음, 진짜 일리가 있네요. 진화론은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름을.
우리가 서로 성격도 다르고 또 성품도 또 다르고 재능도 다른 것을 쟤는 열등하기 때문에 쟤는 틀려. 이렇게 이제 진화론은 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창조론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제 달란트나 재능을 인정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서로 채워주고 이게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또 모습이 아닌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보완해주고 또 조금 성격이 달라도 조금 인정해주고 조금 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서로 인정해주는 모습, 존중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화로는 좀 경쟁, 우등한 자만 남게 하고 좋은 또 접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또 송현채 네, 선생님은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예, 예, 결국 저기 사람들은 어, 서로 비교를 하고 비교를 해서 누구는 낫다, 누구는 좀 못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어, 어,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어, 그런 비교가 아니라 어, 하나님과 한 개인 사이에 그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그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결국 어 인간 면에서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독특함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저기 은혜랄까 위로랄까 뭐 어,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음. 그 세상 기준, 세상의 잣대로 판단할 때는 나의 부족함들이 너무 많고, 어, 그 잣대로 비교하면은 위축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세상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독특한 인격체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 나는 그런 주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자신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유일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 그런 점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요 주제를 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똑같이 서로 좀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부족함도 많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위로인 것 같습니다. 위로. 예, 너무 감사한 또 나눔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는 이은일 교수님이 수명 변화와 인종 분화의 역사. 그래서 인간 수명이 원래는 길었다. 성경의 이야기와 또 화석들을 비교하고 있고요. 수명이 감소된 이유. 어, 격변에 의해서 땅이 이제 깊음의 샘이 터지고 땅이 땅이 파괴가 되고 또 하늘의 물들이 쏟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또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류의 다양성, 언어가 분화되고 또 서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나눠진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퀴즈를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족장 중에 수명이 가장 짧은 족장은 누구일까요?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죠. 셈이 이제 600세 정도 이렇게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셈이 가장 홍수 이후에 이제 홍수 이전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홍수 이후를 살았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4번 셈이고 2번 대홍수 이후 족장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감소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격변으로 인한 방사선, 2번 물층 파괴, 3번 사계절의 형성, 4번 인류의 흩어짐. 답은 이제 어 사계절의 형성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계절은 이전부터 창세기 1장에도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인류의 흩어짐이 수명을 감소하게 한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왜 감소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인류가 흩어지는 게 수명이 감소하게 하는 이유인가요? 이건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은 이제 3번이잖아요. 거기 퀴즈에.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진 게 감소의 원인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강의에서 네. 그 인류가 흩어지면서 그 유전자 풀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아, 그 유전자 풀이 줄므로써 어 그 뭐라 그러나 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설명을 유전자들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실돼서, 아, 일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대로 거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네.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같이 통할 때 그 살아가는 방법과 너무 안 통할 때 어, 이지감이 들을 때 이렇게 이제 확산되더라도 그게 더 수명의 단축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도, 협동할 때하고 협동하지 않았을 때 네. 이런 그 살아가는 환경을 좀 더 이렇게 정복할 수 있고 또 협동하지 못했을 때 그 정복력이 더 적어서 수명의 감소가 또 있지 않을까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은 아,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협력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더 싸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방금 구강 나눔에서도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오해하고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되면 싸우잖아요. 우리 전쟁의 대부분의 이유가 서로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될 때. 인류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우선 또 나눠지니까 아마 소통이 안 되면서 이제 더 이렇게 전쟁도 더 많아지고 아마 그러면서 수명이 더 짧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좋은 내용을 오늘 또 배웠습니다. 유전자가 또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유전자 풀이 줄어들면서 아마도 좋은 유전자들이 아마 그 홍수 때 죽어서 우선 1차적으로 감소하고 또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또 나눠지고 서로 흩어지면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또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탑 사건 때 땅이 나눠졌다라는 표현이 아마도 지각 변동에 의해서 또 인류가 흩어지게 하는 또 원인이 또 되었을 거라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모든 여성이 한 명의 여성 조상을 가졌다는 1987년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성들만 갖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X형 색체는 남자, 여자 다 있고, DNA 다 있고, 머리카락 뭐 다 존재하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그 생식 세포에서 이제 남자는 그 정자는 이제 머리 부분하고 꼬리, 추진력과 DNA만 갖고 있죠. 여성은 세포 그대로 다 갖고 있어서 세포 내 속이 아닌 미토콘드리아. 또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또 자체 유전자 DNA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성들의 미토콘드리아를 역추적해서 돌연변이 이유를 이제 찾아서 처음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아프리카의 한 여성이 최초의 여성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부설이 나온 게 미토콘드리아였죠. 4번은 제가 이제 길어서 뒤로 넘겼습니다. 5번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쌍의 부부가 영원히 살면은 염색체 조합을 계산할 경우 서로 다른 염색체 조합을 가진 자녀들이 나올 정도는 이제 강의 뒷부분에 이제 70조명 이렇게 계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70조명, 70조. 근데 실은 이제 이 염색체로 했을 땐 그렇고 유전자 이제 염색체는 그 46개의 DNA를 뭉쳐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46개 각각의 하나의 그 염색체를 또 나눠서 얘네들이 이제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점핑하기도 하고 유전자들이 다양하게 분화가 일어나거든요. 다양한 조합이 일어난다면 실은 이제 염색체 조합은 70조명이지만 유전자의 다양성은 아마 영원히 태어나도 무한대로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우리 인류가 영원히 살아도 모든 인류가 다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때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조금씩 이제 다르다라고 한 걸 보면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서 혹시 궁금한 점들이 들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과 원숭이는 뭐 한 90, 예전엔 98%가 같다. 최근에는 뭐 70%가 같다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또 뭐 개랑 뭐 고양이는 사람과 뭐 한 80%, 돼지는 뭐 85%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사람 안에서도 우리가 유전자 그 분석법에 의해서 누가 우리의 부모인지, 누가 우리 자녀인지 분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안에서도 이렇게 다 다양한데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할 때 뭘 도대체 비교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람과 원숭이를 비교할 때 분명히 유전자를 비교하는데 뭐 90 몇 프로가 비슷하다. 근데 우선 부모와 우리가 유전자가 그렇게 많이 비슷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엄마 아빠의 반반을 갖기 때문에 실은 유전자의 유사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랑 형제랑도 더 많이 달라지고 또 우리랑 다른 친족도 점점 더 달라지는데 도대체 무엇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런 궁금한 점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이제 서로 사람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원숭이, 돼지, 개 이렇게 비교할 때 유전자는 우리가 유전자 DNA 안에 그 단백질을 만드는 mRNA가 있잖아요. 아미노산, 뭐 DNA, mRNA, 단백질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된 걸 보고선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DNA를 보면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가 있고요. 암호 부위가 있고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엑손이라는 부위가 단백질을 만드는 부위고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위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암호화되지 않고 단백질을 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람의 유전자, 뭐 돼지의 유전자 비교할 때는 바로 그 mRNA, 엑손이라고 하는 부분,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분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비교했을 때 사람과 돼지가 한 87% 비슷하다. 사람과 원숭이가 90%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mRNA라고 하는 엑손 부분, DNA의 엑손 부분을 가지고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인트론까지 하면은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점은 너무나 이제 많아집니다. 이 유사성이 확 떨어지죠. 인트론 부분은 이제 암호화되지 않는 부분.
이거는 이제 사람끼리 비교해도 인트론 사람 안에서 저랑 뭐 송현재 선생님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그 엑손 아까 그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다른 부분이 암호화하지 않는 부분, 인트론이라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는 자녀 간 사이에는 그 부분이 유사성이 분명히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사람 안에서 이렇게 유전자 분석에 의해서 어, 부모, 자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고요. 인트론이 그런 차이가 있고 엑소는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이제 우리가 사람과 원숭이 유전자의 유사성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중급 이후에 또 나옵니다. 중급 이후 과정에 조금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 나중에 또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자, 4번 퀴즈를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류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이유. 1번 인류는 원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 태양빛 노출에 따라 피부색이 진화되었다. 진화란 단어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바벨탑 사건 이후 피부색이 다양해졌다. 바벨탑 사건.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피부색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답은 이제 원래부터 다양한 피부색. 피부색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피부가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멜라닌 색소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백인, 황인, 흑인 또 다양한 색깔을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을 갖게 하는 멜라닌 유전자, 멜라닌 이제 색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이제 아마 진하게 하는 또는 옅게 하는 백인이 되게 하는 다양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자, 나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나누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달라진 언어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 사건을 왜 나눴을까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면 언어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네. 위원 네. 선생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를 나누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들이 악을 계속해서 쌓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가 악의 공동체로 계속 힘의 논리로 사람들을 더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그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가장 통치권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언어들은 예, 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각기 다른 언어를 갖고 있었지만 들을 수 있었잖아요. 네. 소통이 가능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언어가 이제 하나의 언어로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막 언어를 하는데 다 이해를 하는 걸까요? 그때가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의 언어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언어.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또 다른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는 흩어지게 하시는데 언어를 사용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하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지금의 통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결국은 부패한 통치잖아요. 악으로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통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은 이제 아예 심판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동체에게는 하나의 언어로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아마 뭐 다른 언어가 사용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그 통찰력인 것 같은데요. 흩어짐이었는데 바벨 사건의 목적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언어가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기 위한 좋은 또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너무 정답을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이제 여기 강의에서 참 은혜가 됐던 게, 인간을 네, 종으로 나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네,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당연히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나눠진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더더욱이 4번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부분 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은 나오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게 하셨다라고는 나오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피부색. 우리 뭐 이제 성격도 다르듯이 외모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에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실은 우리가 백인들이 약간 좀 색깔이 진한 사람들을 약간 차별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피부암이 더 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밝은색 사람이 차별하는 거는 오히려 더 이거는 좀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있다. 오히려 우리 피부색이 진한 사람이 더 실은 건강한 거거든요. 피부가 진할수록 이런 햇볕 자외선 차단이 잘 되고 멜라닌 색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신체적으로는 백인 약간 밝은 사람들이 조금 그 불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밝은 색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게 이제 지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피부색을 가졌을지라도 이렇게 서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냥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일 뿐이다. 오히려 이제 밝은 색의 피부의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요. 그들이 이제 피부암에 더 걸리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백인들은 눈이 이제 눈 안에 홍채도 푸른색이잖아요. 이게 멜라닌 색소가 적을수록 푸른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선글라스를 안 끼면 백인들은 이제 그 무슨 암인데 이 눈이랑 관련 백,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거든요. 무슨 질병이라고 하냐면은 백내장, 음, 녹내장 이런 건가? 송윤철 선생님 뭐라고요? 백내장, 녹내장 뭐 아, 이런 거. 백내장에 더 위험 높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제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 갈색, 우리 홍채가 갈색, 검은색 있는 사람들은 보는 이 빛의 눈부심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선글라스를 껴야 이게 자연스럽고,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피부색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네네. 그니까 홍수 이후에 셈과 네. 함과 야벳이 나뉘어 갔잖아요. 지역적으로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아프리카 쪽은 막 흑인종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유럽 그런 쪽은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황인종 쪽, 그다음에 셈족은 백인종 쪽으로 거의 대부분 지역적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왜 네. 지역적으로 또 다를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이쪽에만 뭐 멜라닌 색소가 더 많게 하고, 좀 더 어떻게 하고, 더 없게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쌤이 동양인, 야베시의 저쪽 유럽 쪽.北쪽 유럽, 예.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함이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쪽에 많이라고 하는 실은, 예. 예. 근데 이제 실은 우리가 피부색이 인종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한다는 거는 진화론에서 정한 거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황인종 중에도 중국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 피부를 보면 정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피부가 하얗잖아요. 오히려 유럽 사람들보다 더 하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흑인들은 이제 뭐 까무잡잡하다라고 하지만 인도 사람 보고 흑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인도 사람이 더 시커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피부색으로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뭔가 진화론적인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받아서 그런 것일 뿐이지 이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 옅어질 수도 있습니다. 백인들은 이제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들.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그렇고 아까 흩어지면서 그런 멜라닌 색소가 적은 이제 유전자를 또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면 당연히 피부가 이제 더 적게 백인종에 가깝게 이렇게 피부색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게 피부만으로 우리가 인종을 또 구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골격. 이제 인도 사람은 골격은 유럽인이랑 비슷해요. 골격은. 얼굴 딱 보면은 피부 색깔만 이제 하얗게 되면 마치 영국 사람인지 인도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골격도 우리가 인종을 구분할 때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피부색,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육에 의해서 진화론적인 교육에 의해서 구분한 것일 뿐이지 실은 우리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피부색, 모든 골격 이건 그냥 다양할 뿐이다.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시커매질 수도 있고 또 밝아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함족이라고 하는 흑인종도 실은 피부가 점점 밝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흑인들 안에서도 백인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 이거는 유전자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백인들도 계속 햇빛도 많이 받고 그러면 인도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골격은 백인 골격인데 흑인처럼 시커먼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종을 딱딱 구분하는 거는 지금의 이제 어떤 진화론적인 어떤 구분일 뿐이지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다양성이다. 그냥 다양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단지 편의상 우리가 좀 세 개 또는 네 개 흑인종, 갈색인종, 황인종, 백인종으로 나눴을 뿐이지 실은 인종 구분은 이건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강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종 구분은 좀 무의미하다. 피부색 이것도 무의미하다. 골격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골격이나 피부색도 비슷하게 이제 자녀들이 나온다. 하지만 조금만 이제 유전자가 섞이고 또 결혼하고 또는 이주하고 하면 우리 황인종들도 미국에서 이제 살다 보면 골격이 약간 좀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지고 피부색도 갈색으로 바뀌고 골격도 그 아메리카 인디언처럼 눈썹이 더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그런 걸 보면 환경에 따라서 또 우리가 모양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저기 제가 네. 네, 강의 듣다가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그, 이 다양성, 수명 변화 이야기하면서 또 다양성 이야기하면서
이게 약간 조금 그랬던 것이 그, 그 아주 과거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거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물들 가운데서도 뭐 굉장히 큰 동물들이 있었다. 그럼 뭐 악어도 지금의 뭐 2배 정도 크기 뭐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동물들도 지금보다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큰 동물들이 어, 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한다라고 강의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그 유전자 내의 다양성 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인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단순히 크기를 스케일업해서 뭐 2배, 3배 이렇게 어, 큰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 사람 그 그런 그런 생명체들은 좀 또 다른 또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지난 강의에 왜 기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기린 네, 이야기를 하면서 몸통 크기는 말만 하지만 목이 엄청 길고 그리고 이제 키도 크고 이렇게 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린에게 어, 그런 형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뼈 구조를 주시고 그리고 튼튼한 심장도 주시고 그리고 특별한 뇌에서 이제 혈관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혈압 높은 혈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한 구조를 주시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근데 그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어떤 크기보다 2배, 3배 정도 큰, 어, 그러니까 같은 종류이면서 2배 정도, 2, 3배 정도 큰, 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걔네들도, 심장이 더 튼튼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호흡하기 위해서 폐도 더 튼튼해야 될 것이고, 뭔가 좀 다른 특성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게 단순히 다른 그냥 환경이어야지 된다. 예, 다양성 네, 내에서 그게 설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또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송현채 선생님의 궁금증. 우선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덩치가 큰 동물들도 있었다. 근데 이제 공룡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종이 있었던 거고, 아까 이야기하신 뭐 무소? 소 중에 이제 좀 큰 소도 있었고, 잠자리. 근데 아마 이제 강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홍수 이전에 환경적으로 뭔가 이제 물층과 같은 유해파가 차단되고 또 압력, 공기압이 또 좀 높아지고 하니까 발육 상태가 조금 지금보다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다고 그 당시에 다 거인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덩치도 있고 조금 키가 조금은 더 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동물이 다 두세 배씩 컸다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중에 이제 좀 특이하게 큰 동물들이 이제 발견된다. 모든 잠자리가 다 1미터 이거는 아니었을 테니까 아마 그중에 좀 발육이 잘 된 애들이 존재했었다. 이런 이제 의도로 이야기하신 것 같고 또 그분이 이제 우리 이은일 교수님이 고대 이제 의대 교수잖아요. 그분이 실험한 게 뭐냐면은 고기압 산소 농도가 2배 이상 또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세포들 동물들을 키우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그 연구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프로젝트라는 실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한 10여 년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특이하게 얘네들이 산소를 이제 그 무슨
산소방 같은 데서 세포들을 키웠어요. 미생물들도 키우고 뭐 이렇게 키웠더니 미생물들이 실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잘 안 자랐어요. 우리 홍수 이전에 그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또 기압이 올라가면서 압력이 세지면 뭔가 이제 더 장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잘 안 자라요. 산소 농도를 많이 주니까 얘네들이 안 자라는 대신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잘 안 자라는 대신 오래 살아요. 오래. 수명이 길어져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네들이 빨리 안 자라는 대신 느리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보통 미생물들은 하루만 지나도 이게 이제 떡이 져가지고 많이 죽거든요. 근데 열흘이 지나도 느리게 이제 자라서 열흘 되면은 하루 만에 자란 것처럼 많이 자라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을 해서 막 논문을 내고 아, 이게 홍수 이전에 뭔가 기압이 달랐을 거다라는 그 가정의 실험을 했더니 정말 뭔가 좀 다르다. 또 단백질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단백질이 아닌 새로운 단백질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이은일 교수님이 논문을 많이 냈는데 환경이 예전에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우선 이제 크기에 대한 거는 이제 뭐 따로 결과가 안 나왔는데 수명은 길어지는 것들이 효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분이 강의에서도 성경에 이제 거인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것들도 환경에 따라서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거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랑은 유전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인들이 보면은 그 안악자손을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표현을 하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한 10m 가까이. 뭐 뼈나 이런 것들이 막 10m짜리들이 발견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들은 이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10m로 자라야 되는데 일부만 거인들만 있는 걸 보면 홍수 이전에 이런 효과가 모든 동물 모든 사람에게 이제 거인을 만들게 하는 효과는 아닌 것 같고 일부 유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일어난 그러한 사람들만 거인족이 되지 않았을까. 일부는 이제 거인족에 대해서 네피림이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 뭐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이제 좀 타락한 천사들의 들이 사람과 이제 그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난 게 거인족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또 일부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정동수 목사님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킹제임스 음정역 쓰신 분도 거인족에 대해서 이제 타락한 천사의 결합 때문에 나타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일,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셈족 그 셈의 후손 셋의 후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이제 만남 때문에 셋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거다. 거인들은 단지 뭐 어떤 유전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이제 유전적인 변화라고는 안 했고 그냥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이런 거인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적인 변화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예전에는 이제 홍수 이전에는 다 2배, 3배 이렇게 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들의 크기에 대해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인족은 혹시 돌연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모르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일부 신학자들은 어떤 영적인 그 타락한 천사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과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저희가 정보가 또 부족하고 그러면 유전적인 어떤 돌연변이 때문에 뭐 이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어떤 행위가 유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환경적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거인이 나타난 걸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단정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키가 크고 힘도 세지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우리 보통 거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실은 이제 거인병이라고 하는 게 실제 존재하기도 하고 최홍만 같은 예전 씨름 선수는 거인병을 앓아서 요 성장 호르몬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병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키가 뭐 3m 가까이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3m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골다공증, 뼈가 잘 부러진다든지, 그리고 근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일부 이제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 근밀도나 골 밀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거인족이 만들어질 수 있긴 한데 그 가능성만 있는 거고 우리가 아직 단정 짓기는 좀 과학적으로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 이제 밝혀내기는 조금 어려운 어, 상태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거인족의 한 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거인족이 나오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 뭐랄까 반역하는 자들 그렇게 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국 들어갔더니 용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명성 있는 사람이더라. 거기에서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돌연변이라고만 딱 단정 짓기에는 좀 어려운 게 용사는 또 힘이 세잖아요. 또 힘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또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병이랑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변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유전적인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은 성장 호르몬을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뭔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면만 봤을 때는 무조건 돌연변이라고 따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잘 나오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영적인 부분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만 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 영적인 부분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조금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쪽이 맞다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아마 영적인 뭔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모습들이 어쩌면 이런 육체적으로 뭐 이런 뛰어난 모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만 생각을 해봤고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르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다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한쪽만 또 너무 이렇게 몰아가다 보면은 약간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다 보면은 이단 시비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또 혹시 또 나누실 내용이 또 있으실까요? 오늘 좋은 질문들이랑 또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더 고민해보고 계속 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를 우리 나눔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누가 기도해 주실 차례냐면은 지난번에 심재식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위원 선생님이 기도해 주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바르게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진화론도 잘 알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세상 안에서 뭐라 우리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말에 바르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창조의 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답게 행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이 역사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바르게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감사합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